이자를 지급했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 부모님한테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자녀가 집을 살 때 일부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 일부는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면 원금에 대한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없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부모님 또는 개인 간의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리게 되면 원금에 대해서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더라도 잘못 쓸 경우에도 역시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경우 증여세에 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차입을 했는데요. 무상 또는 저율로 대출할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가 증여자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증여자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에게 수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저율로 대출을 해주거나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 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증여 문제가 되나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금전을 차입한 사례를 볼게요. 아버지에게 주택 취득자금으로 2024년 3월 8일 1억 원을 무이자로 아들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10일 또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2024년 7월 10일 1억 원을 또 빌리게 되는데요. 처음에 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금을 빌리고요. 중간에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각각 빌린 경우에 각각 1억 원씩 빌렸기 때문에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빌릴 때 1억 원씩 무이자로 빌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각각 1억 원입니다. 하지만 1년간 합계액이 중요해요. 1년간 빌린 금액이 3억 원에 해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무이자 또는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저율 대출 금액의 이자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이자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주택 취득자금으로 계약금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0일 중도금으로 또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고 1억 원과 1억 원 해서 2억 원까지는 무이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24년 7월 10일 잔금을 1% 저율 이자로 빌린 겁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차입한 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 맞습니다. 하지만 1년간 연 합계를 보니까 3억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1%로 빌린 경우에는 저율 대출 금액의 이자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어떤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1년에 연 이자 1,000만 원의 차이는 세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적정 이자율이 현재 4.6%입니다. 이 금액과 저율로 0% 또는 1% 빌려준 이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는 법입니다. 저율 대출 금액의 이자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이자율을 설정하는 겁니다. 개인 간에도 차입과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금액의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사례를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4년 3월 8일에 1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이때는 무이자예요. 그래서 0%로 빌렸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로 현재 고시되고 있고요. 4.6%와 무이자율의 차이가 연 이자가 460만 원 계산되고요. 2023년 6월 10일 두 번째로 중도금 1억 원을 또 빌리게 됩니다. 이때도 0%로 빌렸기 때문에
세법상의 차이 이자가 연 46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1번과 2번을 합쳤을 때 1천만 원이 아직 안 돼요. 하지만 24년 7월 10일 잔금을 치르면서 또 1억 원을 빌리고요.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했다가 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로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4.6%와의 차이를 구해보면요. 해당 마지막 세 번째 빌려준 금액은 360만 원의 이자가 계산이 돼서 이 역시도 1천만 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1년 이내 이익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저리로 빌린 이자의 합계를 구해봤더니 1280만 원이 됐습니다. 이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자에 대해서 증여재산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제부터 증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바로 1천만 원이 넘는 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증여재산가액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를 볼게요. 바로 차용일로부터 1년간의 이자를 합해서 이렇게 1년간의 이자를 합해서 이때부터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저리로 받은 이자 부분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28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되는 이유 정리해 보면요.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또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줄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빌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이익이라는 것은 절이나 또는 무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가 원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원금이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이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출 조건이 무상 혹은 적정 이자율이죠. 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이 현재 4.6%고요. 2016년 3월 20일 이전에 8.5%였어요. 현재는 이 8.5%보다 좀 더 낮아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개인 간의 금전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를 그럼 누가 낼 것인가? 이 경우에는 자녀에 해당하는데요. 수중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익을 받은 자입니다. 이익을 받은 자는 금전을 대출받은 자예요. 부모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싸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이다. 그렇다면 언제 증여로 볼 것인가? 차입일이냐 아니면 이자 지급일이냐 약정일이냐 원금 상환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여 시기가 볼 수 있지만 증여의 시기는 금전 대출이 증여 시기입니다. 이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만기라든지 아니면 일할로 계산해서 해당 월의 약정일에 매달 이자를 내죠. 하지만 무상대출의 이익에서 이익의 시점은 금전을 빌리자마자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봐요. 그래서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 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출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입금한 날, 돈을 빌린 날에 이때 증여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을 1년마다 계산을 해서 대출을 받고 또 1년이 되는 시점에 또 대출을 받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연 이자율이 4.6% 또는 4.6%보다 차이가 나는 저리로 빌리는 금액만큼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운 대출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앞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시점은 여기 24년 7월 10일에 이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0만 원이 이익이 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부터 1년간의 이익을 봤다. 이자에 대해서 이익을 봤다 하고 바로 대출일을 보게 되고요. 1000만 원 이상 증여 이익을 본 시점부터 1년마다 새로이 증여 이익이 계산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연 4.6%를 계산합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운 대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마다 연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 거죠. 대출 기간에 대해서 보면요,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운 대출로 본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앞에 사례에서 7월 11일 날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요. 이게 세 번째 대출이었죠. 첫 번째 1억 무이자로 대출을 했고요. 두 번째 1억 무이자로 대출을 했습니다. 세 번째 1억은요. 1%의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때 1280만 원의 이자가 계산이 돼요. 따라서 첫 번째는 1000만 원이 넘지 않았고 두 번째도 1000만 원이 넘지 않았는데 1년에 동일한 거래를 합산했더니 세 번째 대출부터 128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은 7월 11일에 대출 1로 보고요. 이때가 증여일이 됩니다. 1년간의 이자를 계산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7월 10일 날. 그리고 다음 해에 7월 10일이 되면은 또 새로운 대출로 보는 거죠. 이때 또 128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요. 다음 해에도 7월 10일 날 이렇게 128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증여로 과세된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무상 대출 금액은 개인 간에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적정 이자율 4.6%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적정 이자율 미만의 금전대부 즉 차입의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 4.6%와 저율 이자율의 차이만큼 차감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타인 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이땐 증여과세가액의 제외가 되는 거죠. 타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4.6%가 아닌 1%나 2%로 빌려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란 이제 부모와 자녀, 가족관계,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의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는 사촌 이내의 친척, 삼촌 이내의 인척, 또는 직계 가족 등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의 범위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요, 금전 무상 대출일 때,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는 앞에서 말한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요. 사례에서처럼 적정 이자율 1%로 주기로 한 경우에는 1%와 4.6%의 차이만큼을 4.6%다. 그러면 이 3.6%를 1억 원 대출 금액과 계산을 해서 360만 원이 되겠죠. 연 360만 원의 이자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1년간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모두 합산한다. 1년간 합산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했는데도 증여세를 낸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자를 지급했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 대출 금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4.6%와 더 적은 금액의 이자율만큼 계산을 해서 연 차이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저율 대출 금액의 이자가 1년간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이자 금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1.6%의 연이자율을 차용했습니다. 금전 무상 대출 증여 이익의 사례를 볼게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기간이 2022년 5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에요. 1년보다 조금 더 길죠? 1.6%의 연이자율을 차용했습니다. 그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요. 22년 5월 1일 차입한 그날 바로 대출일이라고 하거든요. 개인 간에도 대출을 해줬다, 차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원금에다가 4.6%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과 약정한 이자율 1.6%의 차이를 곱하면 1년간 3천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이만큼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자 줬어야 했는데 너무 적은 이자 금액으로 빌렸다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고시한 금액은 4.6% 정도로 타인과 빌리는 것이 적당하다. 하지만 이렇게 1.6% 저리로 빌리게 되면 낮은 이자율만큼 빌려간 사람이 차입자죠. 이익을 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빌렸기 때문에 1년에 아들은 3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 해서 이것이 바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리고요, 23년 5월 1일 날 10억 원에서 만기가 23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의 이자 일수를 곱해서 2,054,795원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 넘는 기간일 경우에는 연 이자로 계산을 하고요.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 간에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에는 이 빌려간 사람, 차입자죠. 이자율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한 경우 증여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주의점은 대출 시점에 즉시 증여이익이 계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이나 다른 차입의 경우에는 실제로 약정의 이자 수익을 잡는 경우와는 달리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차입한 즉시 증여이익이 계산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고요. 증여이익은 대출 금액의 대출기간 경과 여부 및 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출 시점에 즉시 금전 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을 수차례 나누어 빌린 경우에도 증여이익은 각 금액을 받은 날로 기준으로 계산이 되죠. 연 이자가 1천만 원 이상 발생했을 때부터 증여이익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년 증여세 계산되다가 연중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1년치 다 내가 이 돈을 쓴 것이 아닌데 중간에 연중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이렇게 이자를 적게 주고 이익을 받은 경우에 증여세를 결정받은 자, 수중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정해진 자가 금전을 빌린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상환해서 차입이 종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가족 간에 무이자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